안녕하십니까. 시험 보시냐고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지방자치론 강의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죠. 헌법, 행정법, 행정학을 열심히 공부하신다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헌법, 행정법, 행정학만 열심히 공부해도 그러니까 지방자치론을 전혀 공부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60점에서 많게는 뭐 80점도 득점이 가능하다. 그 이유는 20대 80의 법칙이죠. 예, 그래서 아마 시험을 보신 분은 알겠지만 뭐 행정학은 당연하고요. 뭐 헌법 내용을 알아도 유추해서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됐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단 아무래도 이것도 하나의 독립 과목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난이도 조절을 위해서 약간 어려운 문제들이 좀 있다. 뭐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한번 보면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의 경우 지방의회 권한으로 옳지 않은 것. 뭐 사실 이 문제는 행정학에서 내도 어색하지 않겠죠. 예. 자,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선결처분권은 지방자치법상 대표적인 단체장의 권한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 지자론이 아니더라도 행정학만 공부했어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고, 행정학에서도 이게 문제가 잘 나오는 문제죠. 그래서 아마 어렵지 않게 문제가 출제가 됐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다음 문제를 보시면 이것도 역시 우리 행정학 기본서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지방자치 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사무배분의 원칙이고요. 이 사무배분에 관해서는 구조에 규정이 돼 있죠. 그리고 이게 예전에도 출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행정학만 공부하더라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인데, 1번의 경우는 불경합 또는 이제 비경합이 되겠죠. 그리고 2번의 경우는 중복 배분 금지의 원칙. 제가 적어드리기도 했었죠. 불러드리기도 했었는데, 자, 그다음에 4번에 보시면은 민간 참여 최소화의 원칙이 아니라 민간 참여 확대의 원칙이다라고 볼 수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 구조사항에 보시면 민간의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야 된다. 그래서 민간 참여 확대 원칙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옳은 것은 3번 종합성의 원칙이다라고 볼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행정학만 열심히 공부했더라도 크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던 그런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되고요. 이 문제도 마찬가지죠. 이 문제도 라이트 정부 간 관계론인데, 뭐 아시다시피 크게 세 가지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분리권위형, 그 다음에 중첩권위형, 내포권위형 또는 포괄권위형,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1번에 보시면 내포권위형 또는 포괄권위형, 이건 이제 번역을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좀 다른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 포괄권위형, 내포권위형의 경우는 사실 이제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종속돼 있는 거다라고 보는 거죠. 포괄권위형. 따라서 내포권위 모형에 의하면 연방정부와 주정부 그리고 지방정부와 동시에 경쟁하거나 협력하는 관계를 맺으며 그 과정에서 합의를 이루고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협상이 계속된다. 뭐 전혀 거리가 멀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고, 제가 뭐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두 개였을 때 대립형, 세 개 이상일 때 짝짓기,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틀리게 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다. 그렇게 보실 수 있겠죠. 이것도 뭐 행정학만 열심히 공부했더라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행정학, 그 다음에 심화이론, 법령특강을 공부하셨다면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법상 이제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단체장이 3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아시다시피 대통령령에 보면은 이제 3명으로 돼 있죠. 예. 그리고 나머지 그러니까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원칙적으로는 2명이죠. 사실은 2명이고 800만 명이죠. 예. 500만 명이 아니라 인구 800만 명 이상의 시도는 부시장이나 부지사의 수를 최대 4명이 아니라 3명 이하죠. 네, 3명 이하로 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다. 그런데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자, 1번에 숫자가 있고 2번은 숫자가 없네요. 그렇죠? 네. 3번 숫자 없죠? 네. 4번에 숫자 없죠. 그래서 이른바 출제 유형에서 숫자형. 그러니까 물론 이제 공부를 제대로 하신 분이라면 행정학이나 지자론을 제대로 공부하신 분이라면 800만 명 이상. 제가 그런 얘기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사실은 경기도밖에 없어요. 경기도. 네. 그래서 800만 명 이상이다. 그러면 원칙이 2명인데 3명까지 둘 수 있다. 그렇죠? 그러나 만약에 몰랐다고 쳐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1번만 유일하게 숫자가 있다. 제가 말씀드렸죠. 보기 중에 한 보기가 유난히 숫자가 있다. 다른 보기는 없다. 네. 그럼 그걸 찍으시면 돼요. 사실은. 네. 그래서 이른바 숫자형. 근데 이게 제가 평소에 기출문제를 갖고 설명을 드리니까 그렇지만 시험 보신 분들 어떠세요? 지금 또 나왔죠? 이렇게 숫자형으로. 네. 그래서 하여튼 보기 중에 유일하게 한 보기만 숫자가 있다면 그것은 그게 바꾸기가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모의고사 같은 걸 출제해 보잖아요. 출제했을 때 문제를 많이 내다 보면은 그런 욕구가 생겨요. 자꾸 문제를 만들어야 되겠고 문제를 만들기 한계가 있으니까 숫자를 바꾸는 그런 식으로 출제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출제자의 심리를 우리가 좀 이용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5번 문제의 경우는 이게 뭐 굉장히 출제가 잘 되는 지문이죠. 지방자치법 172조. 예. 상당히 이제 그 잘 출제가 되는 부분인데 지방의 의결의 제의와 제소. 그러니까 이게 자 우선 문제를 보시면은 A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의회는 환경부 소관의 폐기물 관리 정책과 관련해서 공익을 현저히 해치는 의결을 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고요. 그러면 172조 요거는 아시다시피 단체장 본인이 제의요구를 한 게 아니고 제의요구를 받은 거죠. 그렇죠? 네, 제의요구를 받아서 그러면 결국은 시도에 대해서는 주무부 장관 그리고 시군구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제의를 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광역지방자치단체니까 1번 환경부 장관은 A 광역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제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다. 문제 없죠. 네. 자 그런데 2번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제의 요구를 받은 A 광역 지방자치단체 장은 지방의회에 이유를 붙여 제의를 요구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런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조례의 제정 절차에서 이미 공부했죠. 네. A 광역 지방자치단체 장의 제의 요구에 대해서 지방의회에서 재적용 과반수 출소한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이 의결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이 되는데 아시다시피 이게 헌법에서의 법률 요구 이제 제의 요구랑 같은 거라 그랬죠, 사실은. 예. 그러니까 이것도 뭐 잘 아실 거고. 자, 4번인데요. A 광역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에서 재의결된 사항이 공익이 틀렸죠. 법령 위반. 예.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라고 판단이 되면
재개된 날로부터 20일. 요건 맞습니다. 요거는. 그러니까 여기도 숫자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요걸 답을 만든 게 아니라 공익이 아니라 법령 위반.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공익 위반은 이게 추상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령 위반, 법령이 위반된다라고 판단이 되면 결국 단체장은 제일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래서 공익이 아니라 법령 위반이다라고 볼 수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방의회의 의결의 제의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제소에 대한 부분인데 출제가 잘 되는 영역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거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 의결이 법령 위반, 공익을 현재 해친다고 판단이 되면 시도에 대해서는 주무장관이, 시군구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제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고 제의 요구를 받은 단체장은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지방의 일을 붙여 제의를 요구해야 되고요. 2항, 1항의 요구에 대해서 제의 결과 제적위원 과반수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같이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단체장은 2항에 따라 제기된 사항이 여기 나오죠.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이 되면 요거를 공익을 현재 해친다고 판단되면으로 바꾼 거죠. 그렇죠? 네. 법령이 위반된다고 판단이 되면 제기될 날부터 날짜는 같죠. 맞죠?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상당히 출제가 잘 되는 지문 중에 하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 제가 보기에는 아마 요 문제가 살짝 좀 어렵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사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행정학에서 뭐 지방자치론까지 안 들어가더라도 행정학에서 지방자치단체 명칭과 구역 문제에 대해서는 공부를 했는데 이게 사실 잘 안 나와요. 행정학에서도 안 나오는 거 말할 것도 없고 제가 보기에는 지자론에서도 처음 나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사실 우리가 현실적으로 지방자치 관계 법령을 다 볼 수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저는 항상 말씀드렸듯이 세상은 확률과 통계로 돌아간다. 그래서 거의 뭐 출제가 된 문제는 거의 다 우리가 풀어봤는데 요 부분이거든요. 요게 처음 출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요번에 처음 출제가 돼서 아마 요게 조금 어렵다고 느껴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 지역이 속할 지방자치단체는 4항부터 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행안부 장관이 결정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매립지예요. 매립지. 예. 그래서 한번 볼까요? 문제를. A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죠. 예. 아까 보신 것처럼. 예. 에 따라 관내 해안 지역의 해수면 매립을 완료했어요. 예.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법조문을 본 적이 없으면 잘 보세요. 예. 답은 이게 법을 봤다면 행안부 장관이 결정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1. 매립지가 속할 옳은 거니까 지방자치단체는 행안부 장관이 결정을 한다. 당연하죠. 당연한데 지금 문제에서 관내라고 했거든요. A 지자체 관내 해안 지역을 말하자면 매립을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2번 관내 해안 지역을 매립한 것이므로 이제 꼬시는 거죠. 출제자가. 매립지는 당연히 A 지자체에 속하게 되지만 몇 가지 행정적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것도 맞는 것처럼 보이고 예. 3. A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 중앙 분쟁조정위원회에 결정에 의의가 있으면 그 결과를 통보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4. 매립공사를 시작하기 이전에 행안부 장관에게 신고하였다면 매립된 지역은 A 지방자치단체에 속하게 된다. 사실은 법조문을 보지 않았다면 다른 보기들도 답이 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사실은. 왜냐하면 A 지자체가 관내죠.
매립을 했기 때문에 뭐 그럴 수 있는데 어쨌든 법률상으로 본다면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는 당연히 A지자체에 속하는 게 아니라 행안부 장관이 결정을 한다라고 볼 수 있다. 물론 관례상으로 본다면 A 지자체에 속하게 되는 게 일반적이에요. A가 매립을 했기 때문에. 하지만 중요한 거는 법에 중요한 거는 행안부 장관이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뭐 지자체가 예를 들어서 매립운에서 너무 커져버리면 나눠질 수도 있고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행안부 장관이 결정하도록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자, 그다음에 이제 7번에 보시면은 옳지 않은 것은인데요. 요거는 우리가 쉼화편 있잖아요. 기본서 쉼화편에 그 지방자치의 역사 부분에서 공부를 했던 그런 내용인데요. 우선은 1번. 우리나라 자치계층은 이계층제를 기조로 하지만 원칙으로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 아시죠? 세종, 제주 단층제를 채택하고 있고요. 2번 우리나라에서 자치계층을 포함해서 행정계층 그러니까 자치계층은 자치계층이자 행정계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시도는 자치계층이자 행정계층인 거고 시군구 역시 자치계층이자 행정계층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읍면동 같은 거는 자치계층이 아니죠. 행정계층에만 속한다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도시지역은 농촌지역의 경우는 읍면 리까지 있기 때문에 항상 말씀드리지만 행정계층은 이게 여기서 이제 2개에서 4개 계층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볼 수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2번도 문제가 없고요. 그다음에 광역시의 경우는 군을 둘 수 있다. 그죠? 그래서 광역시 그리고 자치구 또는 군의 자치 이계층제를 채택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서 쉼화편에 보면은 요게 이제 뒤에 또 나올 텐데 1949년도에 지방자치법이 제정이 됐어요. 좀 이따 또 나와요. 지방자치법이 제정이 됐고 그리고 나서 52년이죠. 뭐 외우실 필요는 없고 52년에 1차 시, 면, 의회 의원 선거가 실시가 됐고요. 그리고 나서 56년에 2차 시읍면 의원 선거 두 번째 그리고 1차 시읍면장의 직선제가 실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52년도에는 의원만 뽑았고 2차 때 의원을 뽑고 단체장까지 뽑았던 그렇게 되는 거죠. 일단은 자 그리고 나서 그 60년 지방자치법에서 직선제로 개정이 됐어요. 그러면서 60년 4년 후에 그러면서 서울특별시장, 도지사, 시읍면장 그리고 지방의 의원이 직선이 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과거에는 우리가 2층제로 보기가 좀 어렵죠. 단층제 성격도 있었다. 과거에는. 그렇기 때문에 4번 49년 지방자치법 제정 이후 제주특별자치구가 출범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극단적 표현은 틀린다. 그렇죠? 예. 모든 시도가 지속적으로 자치계층제를 유지하고 있었다. 틀렸겠죠. 예. 극단적 표현은 틀린다. 이해되셨죠? 예. 그러니까 항상 문제를 풀 때는 문제 푸는 요령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고요. 사실 이제 8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잘 보세요. 이게 행정학만 잘 알아도 크게 무리 없이 풀 수 있는 게 뭐냐면 1번 단체장은 예비비인데요.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 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를 사용할 수 없다. 요거는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중앙정부도. 예, 꼭 지방자치단체만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의회에서 이제 중앙정부를 보면은 의회에서 폐지했거나 감액을 시켰는데 그걸 예비로 썼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뭐 상식적으로 잘 아실 거고요. 그 다음에 계속비인데요. 5년이죠. 예. 지방의회, 중앙정부 같은 경우는 뭐 국회의 의결을 거쳐서 연장할 수 있고 이것도 맞죠. 예. 요거는 뭐 아시다시피 이른바 성인지 예산제도니까 문제 없고요. 4번의 경우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체 같은 경우는 이체는 국회 승인을 요하지 않는 독특한 점이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지방에 그대로 적용을 해보면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서 틀린 거죠. 결과적으로. 네. 이해되시겠죠? 네. 그래서 행정학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갖다 쓰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죠. 행정학에서 이런 문제를 안 내요. 왜 안 내냐면 자, 제가 행정학 맨 앞에 뭐라 그랬어요? 행정학에서 아무 말이 없으면 협의회 정부, 입법부나 사법부를 제외한 행정부이고 아무 말이 없이 정부는 중앙정부죠. 그러니까 국가정법의 내용을 물어보겠죠. 근데 우리는 지방자치론이니까 이걸 당연히 국가정법을 물어볼 수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방재정법이고 내용은 똑같다는 겁니다. 사실은 내용은. 그러니까 행정학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풀어도 풀 수 있게끔 그렇게 출제가 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이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공무원 시험을 이제 보니까 그런데 다른 시험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일단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분명히 지방자치법 시행령이잖아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시행령이라는 게 법률을 자세히 규정한 거잖아요. 지방자치법이에요. 시행령 아니고요. 구조. 2항을 보면 자, 1항에 따른 지자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호와 같다 해서 6가지가 있는데 이 안에도 엄청 많아요. 그런데 시행령은 더 많겠죠. 제가 한번 참고로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 아마 아시다시피 A4 용지고 디폴트예요. 디폴트. 글자 크기가 10포인트다 그 뜻이에요. 이게 시행령이 아니고 지방자치법에 있는 내용만 제가 해설하면서 한 거거든요. 네,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자, 거의 이제 한 반 정도 되죠. 반 약간 안 되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법에 있는 겁니다. 시행령이 아니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다.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까지예요. 그러니까 시행령이 아니고 지방자치법에 있는 내용만 거의 2페이지예요. 2페이지. 그러니까 시행령은 얼마나 자세하게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다른 시험도 그렇거든요. 다른 시험도 이제 시행령에 있는 세부적인 내용이 있죠. 아주 세부적인 내용. 그걸 물어보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조금 난이도 조절용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6가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구역, 주지,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죠. 네. 그 다음에 2번이 이제 주민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무입니다. 3의 경우가 농림, 상공업 등 산업진흥에 관한 사무고요. 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 환경시설의 설치 관리에 관한 사무. 5. 교육, 체육, 문화, 예술의 지능에 관한 사무. 6.
지역 민방위 및 지방 소방. 늘 말씀드렸지만 소방은 이게 국가 사무가 아니에요 원래. 그러면 한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시행령까지 가지 않더라도 또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돼 있는 부분에서도 이게 워낙 많으니까 자 우선은 주민의 복지 증진이라고 돼 있잖아요. 다시 한번 볼까요? 네. 주민의 복지 증진이고요. 거기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골라라 이렇게 된 거예요. 사실은. 네. 그런데 기억 볼까요? 가축 전염병 예방 및 진료이고요. 네. 그러면 가축 전염병이니까 우리가 이걸 일단 이거라도 외우자 이거죠. 최소한. 예. 그 가축이니까 농림 여기 해당하겠죠. 예. 그러니까 복지증진과는 거리가 있고요. 예. 자, 그다음에 지방 소비자 보호 위원회에 설치인데 이게 경제 문제거든요. 사실은 경제 문제. 그래서 요게 이제 산업진흥 있죠. 산업진흥, 농림, 상공업 등 산업진흥에 관한 사무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 기업의 경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거 3번 그 중에서도 이거 자체가 항목이에요. 그래서 가축 전염병 예방이고요. 말 그대로. 예. 그다음에 지방소비자 보호위원회 있죠. 요거는 그 안에 소비자 보호 및 저축의 장려가 있어요. 요 안에 예, 소비자 보호 저축 장려가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깊숙하게 물어본 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법률만 2페이지인데요. 아마 시행령은 제가 한 5페이지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거 다 외운다는 것이 쉽지가 않겠죠.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일단 다른 걸 소고 좀 해보면 결국은 주민복지 증진과 관련된 거는 디귿 리을이다라고 볼 수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소고를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박스형의 경우는 항상 말씀드렸듯이 소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다 외울 수 없다면 최소한의 범위에서 암기는 필수다라는 점을 꼭 기억을 해주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10번 문제의 경우는 지방의 선거에 대한 문제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2006년이 지방자치가 부활되고 나서 제4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거든요. 이게 네, 제4회.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드렸죠. 1, 2, 3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광역 의회 의원, 단체장, 기초 의회 의원에 대해서는 공천을 안 했고 기초 자치단체장에 대해서 공천을 했고 공천을 예. 이게 그대로 가다가 4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2006년이죠. 그 이후부터 결과적으로 기초 지방의위원회에 대해서도 정당 공천이 허용이 돼요. 이게 여러분들 지제론이 아니더라도 행정학에서도 이게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난이도 조절해서 나오거든요. 하물며 지방자치론이잖아요. 이건 당연히 외우셔야 돼요, 이거는. 그러면서 비례대표. 특히 주의해서 보셔야 될 거는 중선거구 제도. 2명에서 4명. 이해되셨죠? 네. 이건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사실은. 반드시. 네.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것이고, 나머지 지문은 조금 어려워요, 사실은. 나머지 지문은 조금 어려운데, 제가 보기에는 뭐, 어쨌든 시험이라는 거는 뭐 맞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쵸? 예. 그래서 91년, 지방자치가 이제 반쪽짜리 지방자치죠. 예. 그래서 전국 광역지방의회 위원 정수는 이 총합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극단적 표현이죠. 예. 그래서 지속적으로 증가한 건 아니고, 그 다음에 기초 지방의회 위원 선거구 획정은 이게 왜 틀렸냐면 행정구역이 아니라 인구 규모가 아니고 지금 현행 공직선거법에 보면 여러분들 아마 공직선거법을 공부하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인구, 행정구역, 지세, 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해서 결정을 하도록 획정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요거는 바뀌었죠. 예. 기초지방의회 지역구별 의원 정수는 총원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서 조례가 아닌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다가 아니라 공직선거법이 아닌 시도조례로 정하는 거죠. 예, 요건 아마 그러니까 제가 그 어차피 공직선거법을 공부하실 때 요거는 같이 공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은. 예. 에듀윌 도서 중에 6개년 기출 문제집이 가장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모의고사에서는 파이널 봉투 모의고사가 도움이 되었는데 QR코드를 통해서 자동으로 채점을 해주고 성적 분포를 알려주어서 다른 수험생들과 비교를 할 수 있는 점에서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에듀윌 책으로 공부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에듀윌은 합격이다. 그다음에 이제 재밌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아마 어렵지 않게 푸실 수가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헌법에서도 일반 의결 정족수 그러니까 4번 보시면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외에는 재적용 과반수의 출석이죠. 그죠? 예, 그리고 출석위원회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아마도 그러니까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헌법, 행정법, 행정학을 공부한 걸 최대로 활용을 하라고. 예, 그러니까 4번이 맞죠, 일단. 예.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지방자치단체 사무소의 소재를 변경하기 위한 조례는 그 지방의 재적용 과반수 찬성을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방의위원회 제명은 요거는 이제 가끔 나와요.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고 자격 상실이죠. 예. 요것도 3분의 2 이상. 예. 그래서 요거는 뭐 너무 쉬웠다. 헌법에서조차도 너무 쉽잖아요. 처음에나 그렇지 헌법에서 공부하시면 너무 쉬운 거죠. 요거는. 예. 자, 그렇게 보실 수 있고 자, 그다음에 요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헌법에서도 마찬가지고 지방자치법도 마찬가지고 자 1번에 보시면 조례와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야 되는 거죠. 예, 요것도. 예. 그러니까 재밌는 거는 11, 12번이 계속 헌법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사실은. 예. 그래서 20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옳지 않은 거니까. 예. 자, 그 다음에 20일 내에 공포하지 않거나 제의를 하지 않으면 그냥 확정이 된다. 이것도 잘 아실 거고요. 예.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거 잘 아실 거고. 4번 승격이나 격의 변경. 그 다음에 합해졌었다. 예를 들어서 뭐 통합 창원시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창원, 마산, 진해가 있다. 그랬을 때 새로운 조례가 제정 시행될 때까지 종래 그 지역에 시행되는 조례를 계속 시행할 수 있는 거죠, 당연히. 예. 이것도 이제 우리가 잘 공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어렵지 않게 푸셨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재밌는 문제가 13번 문제인데, 예. 근데 이게요, 아마 이런 형태로 문제를 낸 건 저도 처음 보는데 사실은 조금 나름대로 실제 응용을 하려고 애를 썼죠. 자, 기본적으로 지방세에 관한 얘기가 나오면 자 보세요. 도세, 잘 아시기 때문에 레저세죠. 들면 소비 좀 쉬고 지지 목적세가 되겠죠. 그 다음에 11개인데 6개가 도세니까 시군세 같은 경우는 담배, 소득은 자주제다. 아마 무슨 말인지 잘 아실 거예요. 예, 자주제다. 예. 그 다음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11개, 요게 6개고 요게 5개고 특광의 경우는 특광역 시세를 외우는 게 아니라 자치구세, 특히 등록면허세 주의해서 보시고 재산세, 그죠? 예. 이러면 거의 다 웬만한 문제 풀 수 있어요. 예. 한번 해볼까요? 예. 한번 해보면 1. 경기도 안성시 주민인 최모 씨가 오늘 구입한 담배 소비세죠. 예. 그러면 이제 담배 소비세니까 시군세일 거고 경기도에 납부되는 게 아니라 안성시에 납부가 되겠죠. 예.
그러니까 1번은 틀렸겠고. 예. 2번에 보시면 이게 중요한 거는 요거죠. 예. 레저세고 레저세 같은 경우는 도세인데 그러니까 강릉시에 납부될 것이 아니라 레저세가 도세니까 강릉은 당연히 강원도니까 강원도죠. 예. 틀렸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3번의 경우가 등록면허세인데요. 충청남도 태안군이죠. 예. 충청남도에 납부될 것이 다 그러네요. 예. 3번이 맞고요. 예. 그 다음에 자동차세인데 자동차세는 시골세니까 제천, 충청북도가 아니라 제천시에 납부가 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건 외우셔야 돼요. 제가 그래서 행정학에서도 이거 잘 나오는 거니까 외우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 반드시 외우셔야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제가 이제 농반 진반으로 전직 시험에서 3번 불합격한 사람이죠. 직권면직 대상, 직권면직 할 수 있다. 그죠? 예. 전직 시험 3번 이상 불합격했다. 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소총심사위원회죠. 자, 그 다음에 다면평가. 예. 뭐 중앙도 그렇고 지방도 그렇고 다 도입돼 있겠죠. 예. 그런데 2번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방공무원 직류를 신설할 수 없다가 아니라 지방공무원 임명령에 보면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지방공무원의 경우도 일반직 특히 1에서 9급의 계분으로 구분하고 일반직 공무원의 직군, 직렬, 직류, 직급의 명칭은 별표일로 정해놓았죠.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효율적인 인력 활용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사여건을 고려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뭐 이건 늘 따라 붙는 거죠. 요거는 아시다시피 별표일에 따른 직류 외에 직류를 신설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주민 소환에 관한 부분인데요. 자, 박스형이 나왔네요. 기억. 늘 말씀을 드리지만 외국인 투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뭐 주민 소환 뭐 다 인정이 된다. 주민 투표 단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직선거법을 공부하시니까 아시겠지만 대선하고 국회의원 총선거의 경우는 국민은 한정하고 있죠. 그건 아시죠? 네. 나머지는 특히 이제 지방 관련 제도는요 외국인한테 투표권 인정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옳은 거니까 기억번이 틀렸으니까 이제 소고를 하는 거죠. 네. 소고를 하고 자 니은번을 좀 주의해서 봐야 되겠네요. 그 지문 구성상 주민 소환은 주민 소환 투표권자 총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 투표 총수 과반수 찬성으로 그러네요. 주민 투표 주민 소환 모두 3분의 1 이상 투표. 그러면 결국은 뭐 안 봐도 얘는 3번이 답이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아무래도 지자론이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지사는 100분의 10이에요. 20이 아니라 10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고 이것도 맞죠. 1년 경과하지 아니한 때나 임기 만료일부터 1년 미만이었을 때는 청구할 수 없다라고 볼 수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행정학에서 공부한 것만 공부를 했었어도 답을 찾는 데는 그렇게 어려움이 없다라고 볼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주민투표 앞에 주민소환이 나왔으니까 주민참여제도의 대표적인 거 주민소환 그 다음에 주민투표 주민감사 청구 1 이거 상당히 재밌는 문제인데요. 이건 좀 이따 말씀드리고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주민등록표 및 외국인 등록표에 따라 산정하고요. 이거 아시죠? 수사재판에 관여된 사항은 주민감사 청구 대상에 제외가 되고 그리고 공무원은 안 돼요. 근데 지방의원은 예외적으로 뭐 될 수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3번이 재밌는 건 뭐냐면 자 이건 여러분들이 너무 잘하실 거예요. 지금 계속 공직선거법이 나오고 있는데
공직선거법에서 이제 투표 연령이 이제 19세에서 18세로 낮아지죠. 그래서 실제로 2020년에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이게 적용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지방자치관계 법령도 바뀌어야 되는데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안 바뀌었다 그랬죠. 안 바뀌었어요. 예. 그래서 공직선거법에서 선거 연령, 투표 연령이 18세로 낮아지면 이것도 18세 이상으로 하향이 돼야 되는데 안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논리오령이에요. 논리오령. 이게 상당히 출제자의 센스가 돋보이는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돼요. 예. 그래서 이런 문제는 잘 안 내거든요. 잘 안 내는데 다만 행정학, 지방직에서 18세로 해서 틀리 나온 적이 있었어요. 18세로. 예. 근데 어쨌든 상당히 좀 어떤 그 현행법의 변화를 잘 반영해서 출제를 했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그런 문제가 되겠고요. 예. 자, 그 다음에 17번. 아무래도 이제 지방자치의 역사에 관한 부분은 뭐 비교적 출제가 잘 되는 그런 부분으로 보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자, 제가 그런 그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죠. 우리가 이제 대통령제고 내각제는 이권 분립이고 대통령제 삼권 분립이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대통령제에서는 국회가 대통령을 말하자면 불신임할 수 없고 대통령도 국회 해산할 수 없고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제이기 때문에 기관 대립형이고 그래서 지방의회가 단체장을 불신임할 수 없고 단체장 역시 지방의회를 해산할 수 없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제 장면 정부 때 예, 내각제를 도입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단체장이 지방의회에 불신이 될 수 있는 규정이 존재하기도 했다. 맞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제가 지방자치론에 이게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방자치법 제정 이후 이래로 단체장에 대한 불신임을 허용한 적이 없다. 그래서 틀리게 나온 적이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 또 나왔어요. 주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원래 우리가 이제 대통령제고 삼권 분립이고 그래서 이제 대통령제를 택하는 나라의 경우 기관 대립형이 많고 기관 대립형에서는 원칙적으로 지방의회가 단체장을 불신임할 수 없는 거죠. 현행법도 그렇죠. 근데 과거에는 불신임 될 수도 있었다라고 볼 수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일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49년도 지방자치법에서는 없었어요. 예, 없었다. 예. 요건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1번 볼까요? 예. 단체장이 외채를 발행하라는 경우 지방채 발행 한도의 범위더라도 지방의회를 거쳐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외채를 발행하잖아요. 그 지방의회를 거치기 전에. 그렇죠? 이거 잘 나오는 문제거든요. 예. 아주 잘 나오는 문제다. 그래서 답 찾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예. 나머지는 뭐 큰 논점은 없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예. 상당히 잘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고 이 문제도 재밌죠. 예. 조합인데요. 행안부 장관 승인이고요. 한번 관련 조문을 볼까요? 예. 지방자치법 159조에 보면 2개 이상의 지자체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규약을 정하여 그 지방의 의결을 거쳐 시도의 경우 그러니까 시도가 조합을 만든다. 그럼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받는 거고 시군구의 경우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되겠죠. 단 지방자치단체 조합의 구성원인 시군구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다. 그러면 이게 어느 쪽이 하기 좀 애매하잖아요. 그때는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 관련 조문이죠. 뭐 잘 아시는 부분이고. 그러면 기억에 보면 A도 하고 B도니까 이 경우는 행안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되겠죠. 네. 받아야 되는 거고 A도 내에 C시와 D군이니까 이때는 결과적으로 A 도지사의 승인을 받는 거죠. 행안부 장관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D급번에 보시면 이 광역시 내에 F군과 지자치구 간의 조합 설립이니까 역시 이 광역시장이죠. 광역시장의 승인을 받으면 되는 거고 A도 C시와 이 광역시 지자치구 조합이니까 이건 받아야 되겠죠. 네. 근데 제가 이 PPT를 만들면서 급하게 만드느냐고 지금 보기가 누락이 됐죠. 네.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제 답은 기억 리을 해서 답은 2번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2번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제가 지방자치법 강의를 끝내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죠. 자치경찰 나올 거라고. 네. 나왔죠. 네. 왜냐하면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보여드리기도 했는데 사실 지방 9급이죠. 예, 2021년. 예. 9급에서도 나올 정도면 행정학인데 지자론이라면 당연히 나와야 되죠. 당연히 나와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시도지사 소속의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두고요. 그리고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합의행정기관이고 당연하겠죠. 위원회니까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뭐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은데 그냥 내요. 사실은 이게 뭐랄까 내기는 내야 되겠는데 뭐 낼 만한 게 없다 그러면 이제 줄 때야 내는 전형적인 패턴인데요.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7명의 위원이고 그 다음에 위원장 그리고 1명의 위원은 상임이죠. 상임. 그리고 7명 중에 2명 뺀 5명은 비상임이다 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3번이 왜 틀렸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3번이 틀린 이유는 이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관련 법, 그러니까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있어서 20조 1항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을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다음 각호의 사람을. 근데 지문에 몇 명이라 그랬죠? 7명이라 그랬죠? 네, 7명인데 한번 쉬어볼까요? 자, 시도의회가 추천하는 2명 있고요. 국가경찰위원회 추천하는 1명. 그 다음에 해당 시도교육감이 추천하는 1명. 그죠? 그 다음에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추천위원회 밑에 나오죠? 추천하는 2명. 하고 시도지사가 지명하는 1명. 자, 합치면 몇 명일까요? 7명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왜 틀렸냐면 잘 보세요. 지문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3번.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은 시도의회 국가경찰위원회 해당 시도교육감의 의견을 들어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추천위원회가 추천한다가 아니고 자, 잘 보세요.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추천위원회의 경우는 2명이에요. 2명. 예. 여기 나오죠, 여기? 예. 2명. 그러니까 나머지는 잘 보세요. 예를 들어서 시도의회, 국가경찰위원회 해당 시도교육감의 의견을 들어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를 시도지사가 임명하는 게 아니고 아예 7명인데 아까 보신 것처럼 7명이잖아요. 7명인데 시도의회가 추천한 7명을 시도지사가 임명하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은 어떻게 되겠어요? 본인은 1명 임명할 수 있죠, 이렇게 1명 임명할 수 있고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추천위원회에서 2명 이런 식으로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언뜻 보기에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추천위원회니까 말 그대로 자 시도의회 국가경찰위원회 시도교육감의 의견을 들어서 결과적으로 추천하고 시도지사가 임명할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조금 센스 있는 출제다라고 볼 수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지방자치로는 그래요. 사실은 뭐 이거를 막 공부한다기보다도 헌법 아까 보신 것처럼 행정법에서 공부한 내용 물론 이제 가장 관련성은 행정학이죠.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한번 보시면 행정학만 열심히 공부했었어도 맞출 수 있는 문제 상당히 많았죠. 사실은. 예. 그리고 트렌드, 흐름을 반영하는 뭐 자치경찰에 대한 이런 부분들 제가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예. 예. 그리고 또 이런 내용을 했고 실제로. 예. 그래서 그런 정도만 준비하셔도 아마도 근데 지금 반응은요. 시험 끝나고 나서 물론 그 모집단의 수가 워낙 적어서 그런데 지방 실급 중에서 제일 어려운 과목이 뭐냐? 그랬더니 지자론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물론 모집단 수가 너무 적었어요. 예, 적었는데 모르겠어요. 그 이후에 이제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경제학에 비해서는 양이 어마어마하게 작죠. 예, 그래서 그렇게 헌법, 행정법, 행정학의 내용을 알고 그리고 공부하셔야 돼요. 지자론도 안 하고서 점수가 나올 수는 없는 거죠. 다만 그걸 했다면 조금 더 유리하게 공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항상 말씀드렸죠. 예,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공부하신다면 아마도 공부 양을 좀 많이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 지자론 같은 경우는 너무 넓히는 거는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요. 예, 그래서 여기에서 소위 말하는 승부를 보려고 하면 안 되는 거고 여기서는 이제 적정하게 점수 유지하는 그런 방식으로 공부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것으로써 2021년 지방 7급 지방자치론에 관한 해설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